굶었어요. 진짜로 굶었어요. 아침도 건너뛰고 점심도 샐러드 조금, 저녁은 아예 안 먹은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체중계 숫자는 꿈쩍도 안 해요. 심지어 올라가기까지 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체질이 원래 살이 잘 찌는 건가? 대사가 남들보다 느린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게 뭔가를 더 먹은 건가? 근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의지력도, 체질도, 유전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원인은 훨씬 더 구조적인 데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지금까지 해온 다이어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굶으면 살이 빠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칼로리를 덜 먹으면 몸이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는 거. 논리적으로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빠지냐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몸이 칼로리 부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해요. 수백만 년 동안 굶주림을 버텨온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음식이 줄어드는 신호가 오면 몸은 그걸 위기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초대사량을 줄여버려요. 심장 박동을 조금 늦추고 에너지를 아끼고 비필수적인 기능들을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걸 대사 적응이라고 해요. 칼로리를 제한한 임상 연구들을 보면 체중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기초대사량이 추가적으로 더 감소합니다. 몸이 의도적으로 더 아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굶을수록 몸이 살이 더 안 빠지도록 세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굶을 때 몸이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는 게 지방만이 아닙니다.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선호해요. 단식 상태가 길어지면 간이 근육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단기 단식 초반에는 저장된 글리코겐이 먼저 소모되고 지방도 함께 쓰이지만 장기간 굶거나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 반복될수록 근육 손실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또 떨어져요. 근육은 가만히 돼 있어도 칼로리를 소모하는 조직이거든요.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굶으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장기화될수록 근육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추가로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더 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굶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사유연성입니다. 대사유연성이란 몸이 상황에 따라 탄수화물을 연료로 쓸 수도 있고 지방을 연료로 쓸 수도 있게끔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이에요. 1999년 켈리 연구팀이 처음 정의한 개념인데 이후 수십 개의 연구에서 비만, 당뇨와 깊게 연결된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밥을 먹어도 혈당 처리가 빠르고 공복 상태에서는 지방을 연료로 자연스럽게 전환해요. 반대로 이 능력이 낮은 사람은 항상 포도당에만 의존하고 공복 상태에서도 지방으로 연료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이 차이는 인슐린 민감성에서 옵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잘하는 몸은 포도당을 빠르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방 분해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돼요. 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몸은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려는 경향이 생기고 이 환경에서는 지방 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과 불규칙한 폭식을 반복하면 혈당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고 이 패턴이 인슐린 시스템에 지속적인 부담을 줘서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결국 극단적으로 굶는 다이어트는 살을 빼려다가 오히려 살이 더 잘 쌓이는 몸을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렙틴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뇌에 지금 에너지가 충분하다,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고 대사도 활발하게 유지돼요. 그런데 살이 쪄 있을수록 지방세포가 많을수록 렙틴이 과도하게 많이 분비돼요. 문제는 뇌가 이 신호에 점점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렙틴이 아무리 높아도 뇌는 지금 굶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식욕을 줄이지 않고 대사도 낮추고 더 먹으려는 신호를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이 더 배고픈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호르몬 신호를 제대로 못 읽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게 있어요.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이 렙틴 저항성이 더 악화됩니다. 살이 빠지면 지방세포가 줄고 렙틴 수치도 떨어져요. 그러면 뇌가 몸이 위기다 라고 판단하고 식욕을 폭발적으로 높이고 대사를 더 낮춥니다. 이게 바로 다이어트 후 요요가 오는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예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을 장기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80% 이상이 수년 내에 감량 전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더 늘어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와요. 렙틴 저항성과 대사 적응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요? 이대로만 해보세요. 지금부터 3가지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을 멈추세요. 급격히 굶으면 빠르게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수분과 글리코겐, 그리고 근육이에요. 진짜 지방 감량은 몸이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완만한 수준의 식이 조절을 통해 일어나게 돼요. 굶으면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보존하려는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절대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침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반드시 챙기세요. 연구에서 확인된 세컨드 밀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식사의 구성이 점심, 심지어 저녁 식사 이후의 혈당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에요. 단백질 통곡물, 콩류 같은 식이섬유를 아침에 함께 먹으면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이 훨씬 안정되고 포만감을 줍니다. 반면 빵이나 단순당 위주의 아침은 혈당을 급등시켰다가 급락시키고 그게 오전 내내 배고픔과 피로감을 만들어요. 셋째, 수면을 반드시 챙기세요. 이건 진짜 선택이 아니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이라는 식욕 자극 호르몬이 올라가고 포만 호르몬인 렙틴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단 하룻밤만 수면을 제한해도 그렐린 수치가 22% 높아지고 다음날 현저히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을 높여서 복부에 지방을 쌓는 환경을 만들고 앞서 말씀드린 렙틴 저항성까지 악화시킵니다. 운동을 2시간 해도 잠을 5시간 자면 호르몬 환경 자체가 지방 축적 모드로 세팅돼요. 살이 빠지는 건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침실에서도 결정됩니다. 수면은 다이어트의 마지막 변수가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마지막으로 근육을 지키는 것이 대사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스쿼트만 15개를 한 세트로 해서 3에서 4세트로 시작하세요. 허벅지 근육이 지방 분해를 도와줍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굶으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렙틴 저항성도 악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식단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최소한의 근육 자극을 주는 것. 이 2가지가 맞물릴 때 대사 유연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렙틴 저항성도 서서히 개선됩니다. 몸은 적게 먹는다고 지방을 태우지 않아요. 지방을 태워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야 태웁니다. 그 신호를 만드는 것이 다이어트의 본질이에요. 굶는 게 아니라요. 오늘부터 딱 1가지만 바꿔보세요.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수면이 정상화되면 내일 아침 식욕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몸의 신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과학적 참견 시점이었습니다.